역시 한국이다. 펜타곤이 경악했습니다. 동맹국을 위협으로 분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지하회의실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장군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펜타곤 지하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자리는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빗 체인버스 국방부 전략기획국 중남미 담당 애널리스트로 워싱턴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사태 긴급 브리핑이라는 호출을 받고 달려왔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사성 장군 2명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CIA 부국장도 보였어요. 국무부 차관보도 왔더군요. 이 정도 인원이 모이는 건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등급도 최상위였어요. 휴대폰은 모두 밖에 맡겨야 했고 출입할 때마다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죠. 브리핑 담당자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베네수엘라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 경고 표시가 여러 곳에 찍혀 있었죠.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가 붕괴 직전입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석유 생산은 멈췄고 콜탄 광산 통제권을 놓고 무장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 지원하는 민병대를 보냈어요. 사실상 대리전 양상이죠. 저는 손에 쥔 파일을 펼쳤습니다. 콜탄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필수적인 광물이었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석유시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유정들이 보였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마라카이보 호수 지역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정부군과 반군이 여기서 충돌했습니다. 생산시설 대부분이 파괴됐어요. 복구에만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어요. 브리핑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력화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평화유지군 파견도 막았습니다. 사실상 개입 불가 상황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유엔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국제 규칙이 의미 없어진다는 뜻이었죠.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를 봤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온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이동 현황이었어요. 중국은 해군 함정을 카리브해로 보냈고 러시아는 전투기를 베네수엘라에 배치했습니다. 둘 다 유엔 승인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장군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함대를 보내야 합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그냥 보고만 있자는 겁니까?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먹게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개입주죠. 중국, 러시아는 이미 개입, 유엔은 무력화, 국제규칙 붕괴 가능성,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모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갑자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 거예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주요 불안정 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큰 글씨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대한민국.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동맹국 말하는 겁니까? CIA 부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왜 여기 나옵니까? 맞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변수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행위자가 한국입니다. 장군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이거 농담입니까? 한국은 우리 편인데 왜 여기 나오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다뤄야지. 왜 동맹국을 위협으로 분류합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문제는 한국이 이 사태를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국무부 차관보가 되물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전쟁이 아니면 뭡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랐지만 거기 적힌 문장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분쟁이 아니다. 지역 전쟁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붕괴의 분기점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죠. 국제질서 붕괴의 분기점이라고요?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개입 시점의 문제로 봅니다. 언제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죠. 중국은 손익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득인지 따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세력 균형을 봅니다. 누가 더 강해지는지를 계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죠. 한국은 승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서 붕괴 이유를 계산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질서 붕괴 이후라고요? 옆자리 CIA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한국이 뭘 준비한다는 거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비공개 회의록이었어요. 날짜는 3주 전이었죠. 회의 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엔 무력화 이후 대응 시나리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주 전이라고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본격화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때 유엔이 작동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던 겁니까? 브리핑 담당자가 회의록 일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유엔이 기능을 상실하면 세계는 다시 힘의 논리로 회귀한다. 규칙이 무너지면 우리는 규칙에 의지할 수 없다. 새로운 균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장군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한국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아직 모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인다는 겁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죠.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군함 2척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목적지는 카리브해로 추정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움직였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승리가 아니라 질서 붕괴 이후를 본다. 유엔 무력화를 이미 가정했다. 3주 전부터 준비했다. 군함까지 보냈다. 사전 통보 없이. 이게 동맹국의 행동입니까?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움직이는 게 말이 됩니까? 브리핑 담당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큰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동맹이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다. 이 사태에서 누가 이길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맹인데 위협이라는 거였어요. 적이 아닌데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평생 동맹국을 분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국이나 경쟁국을 다뤘지 우리 편을 위협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관이었어요. 데이빗, 사무실로 오게. 지금 당장. 뭔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짐을 진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앉게.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죠. 국장이 책상 위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브리핑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한국 얘기 말입니까? 그래. 국장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읽어보게. 자네가 한국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 패턴 분석.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죠.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원 분쟁이 아니다. 지역 전쟁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가 붕괴하는 분기점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봤어요. 아까 브리핑에서 본 내용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시각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은 개입 시점을 계산한다. 언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빠질 것인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타이밍을 찾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효율성과 타이밍이 전부였죠. 다음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손익을 계산한다. 베네수엘라 석유와 콜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투입 비용 대비 얻는 이익이 충분한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 역시 맞았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경제로 환산했어요. 투자 대비 수익을 따졌죠. 러시아 부분을 읽었습니다. 러시아는 세력 균형을 본다. 누가 더 강해지는가? 미국이 약해지는가?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는가? 힘의 분배를 계산한다. 이것도 정확했어요. 러시아는 제로섬 게임을 했죠. 남이 지면 내가 이긴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한국이 나왔어요. 한국은 질서 이후를 계산한다. 승리가 아니라
붕괴 이후의 세계를 본다. 유엔이 무력화되면 어떤 세계가 오는가? 규칙이 사라지면 누가 살아남는가? 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질서 이후라고요? 국장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야.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승패를 보지 않아. 전쟁이 끝난 뒤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다는 거지. 파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장에 비교표가 나와 있었어요. 미국은 묻는다. 언제 개입할 것인가? 중국은 묻는다. 얼마나 이득인가? 러시아는 묻는다. 누가 강해지는가? 한국은 묻는다. 질서가 무너진 뒤 누가 살아남는가? 저는 그 표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같은 사태를 보는데 질문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는 모두 지금을 보고 있었죠. 한국만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론 부분이었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질서 붕괴 이후를 계산한다. 이것이 한국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파일을 덮었습니다. 국장을 봤어요. 그가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있었죠.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지.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가정했어. 같은 정보를 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믿었지. 근데 아니더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야. 국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어. 그리고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왜 불안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동맹인데요. 국장이 돌아섰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통제할 수 없으니까. 설득할 수 없으니까. 우리 논리가 안 먹히니까. 그게 바로 위협이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적이 아닌데 통제 불가. 동맹인데 예측 불가. 그게 위협이 새로운 정의였던 거예요. 국장이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어제 들어온 정보야. 그가 펼쳐 보였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한국 부산항이 찍혀 있었죠. 군함 두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보급선이야.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출발했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지금 카리브해로 향하고 있지. 목적지는요? 모른다.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보도 없었어.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동맹국인데 말입니까? 그래. 국장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동맹국인데 우리 모르게 움직여. 베네수엘라 근처로 배를 보내는데 이유도 안 밝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상은 아니었죠. 하지만 적대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국장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가야겠어. 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제가요? 자네가 중남미 전문가잖아. 국장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한국 가서 확인해.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야.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항공편은 이미 예약했어. 서울 도착하면 국방부 연락관이 마중 나올 거야. 저는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질서 붕괴 이후를 계산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개입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하고 있었죠. 러시아는 누가 강해지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질서가 무너진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유엔이 작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규칙이 사라지면 누가 살아남는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도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이 점점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질서가 유지될 거라고 가정했어요. 유엔이 계속 작동할 거라고 믿었죠. 규칙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가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펜타곤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야 했어요. 옷을 개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동맹국을 조사하러 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적국도 아니고 경쟁국도 아닌데 확인하러 간다는 게 말이죠.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발표문들을 읽었어요. 외교부 성명, 국방부 브리핑, 대통령 연설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언급한 문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그 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죠. 하지만 군함은 보냈습니다. 통보도 없이요. 말은 안 하는데 행동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태평양을 건너게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요. 펜타곤은 그들을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동맹이지만 예측 불가능하다고요. 질서 붕괴 이후를 계산한다고요. 저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내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피곤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정신은 또렷했죠. 출구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체인버스 씨입니까? 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있는 영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죠. 김민석입니다. 그가 소개했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과에서 나왔어요. 일정 안내를 맡았습니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짐을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창밖으로 서울 외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먼저 호텔 체크인 하시고요. 김민석이 답했습니다. 오후에 국방부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을 만나실 거예요. 주제는 뭡니까?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민석이 앞을 보며 말했어요.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빌딩들이 나타났죠. 높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있었어요. 거리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다녔죠. 전쟁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죠.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어요. 2시간 후면 국방부에 가야 했으니까요. 오후에 김민석이 다시 로비로 마중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어요. 용산이었죠.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군인들이 오가고 있었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급박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준영입니다. 전략기획국장을 맡고 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앉으시죠. 박준영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민석은 밖에서 대기한다며 문을 닫았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 때문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군함을 카리브해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박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보급선 2척을 보냈어요. 왜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까? 제가 물었죠. 동맹국인데 이런 움직임은 공유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통보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준영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준비니까요. 인도적 지원이요? 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악화되면 난민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난민 지원이라고요? 베네수엘라는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요. 전쟁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편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난민 지원 준비치고는 규모가 컸어요. 군함을 보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준영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체인버스 씨는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았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자원 분쟁이라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질서 붕괴의 시작으로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에서 본 문장이었어요. 질서 붕괴요? 무슨 뜻입니까? 유엔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안보리가 마비됐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평화유지군도 못 보내고 제재 결의안도 통과 안 됩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질서 붕괴라는 건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박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엔이 무력화되면
국제 규칙이 의미를 잃어요. 힘센 나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준영이 창밖을 봤어요. 전쟁이 규칙 없이 터지던 시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던 시대.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 시험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박준영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그래서 한국은 뭘 하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준비합니다. 박준영이 간단하게 답했어요. 질서가 무너진 뒤를 위해서요. 질서가 무너진 뒤라고요? 네. 박준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은 언제 개입할지 고민하시죠. 중국은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하고요. 러시아는 누가 강해지는지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말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묻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유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규칙이 사라지면 누가 살아남는가? 그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가?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펜타곤 브리핑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군함을 보낸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게 답입니까?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선점해요.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미리 정하는 거죠. 위치 선점이요? 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전쟁 이후 세계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계산하지 않고 있었어요. 생존을 계산하고 있었죠. 그것도 질서가 무너진 세계에서의 생존을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전쟁 공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핑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박준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질서 붕괴 이후를 계산한다. 승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치 선점이 목표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기술 잘하는 나라,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 성실한 동맹국, 미국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어요. 펜타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나라였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개입 시점을 고민할 때 한국은 질서 붕괴를 가정했죠. 우리가 승리 방법을 찾을 때 한국은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볼 때 한국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데이빗. 어떤가? 그가 물었습니다. 뭘 알아냈나? 한국 국방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박준영이라는 전략기획국장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던가 질서 붕괴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말을 전했어요. 유엔이 무력화되면 세계는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요.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부터 위치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국장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 국장이 말했습니다. 같은 편인데 다른 경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축구를 하는데 한국은 체스를 두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비유가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조사해보게. 국장이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는지 알아내야 해. 내일 일정은 뭔가? 판문점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견학 일정이라고 하더군요. 판문점이라고?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왜 거길 보여주지? 저도 이상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얘기하러 왔는데
왜 비무장지대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국장이 말했습니다. 주에 깊게 보고 오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판문점일까요?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베네수엘라와 한국과 판문점이 뒤섞여 있었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석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판문점으로 가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차에 올랐어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죠. 도시 풍경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산이 나타났어요. 도로 양쪽에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초소들이 나타났어요.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긴장했어요. 왜 여기로 데려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영 국장님 지시입니다. 김민석이 답했어요. 직접 보셔야 이해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김민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며 운전했어요. 차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군인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승인을 받고 다시 출발했죠.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민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군사시설만 보였죠.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한국 장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준호 대위입니다. 안내를 맡았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준호는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표정이 단단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 걸었어요. 회의실 건물로 향했죠. 파란색 건물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군사분 개선입니다. 이준호가 멈춰 섰어요. 발밑을 가리켰죠. 이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뉩니다.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시멘트에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평범한 선이었죠. 하지만 그 선의 의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이 북한입니다. 이준호가 북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보였어요. 북한 군인들이 서 있었죠.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쟁이 끝난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휴전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적이 없다고요? 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953년 이후 지금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70년이 넘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죠. 철조망 너머로 북한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것 같은데 평화가 아니었죠. 조용한 것 같은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상인 나라예요.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전쟁이 일상이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다르게 보는지요? 왜 질서 붕괴를 먼저 가정하는지요? 한국은 세계대전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었죠. 그래서 가볍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승리를 쉽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알고 있었죠. 박준영이 왜 저를 여기로 보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보여주려고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견학이 끝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만 봤어요. 말이 없었죠. 김민석도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김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뭘 이해하셨는데요? 왜 한국이 다르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 붕괴가 뭔지 정확히 아는 거죠.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박 국장님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공격적이지 않다. 하지만 독자적이다. 어떤 강대국보다 독자적이다. 왜냐하면 전쟁을 기억으로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영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전 회의가 잡혔죠.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죠. 어제와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박준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판문점은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왜 저를 거기로 보냈는지 이해했습니다. 박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직접 봐야 아는 것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전쟁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아는 나라니까요. 맞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휴전 상태로 살았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전쟁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말할 때도 조심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베네수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걸 지역 분쟁으로 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질서 붕괴의 시작으로 봅니다. 박준영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유엔이 작동하지 않으면 규칙이 의미를 잃어요. 규칙이 없으면 힘센 나라가 원하는 걸 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분석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유엔 무력화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이게 뭡니까? 우리 내부 분석입니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유엔이 기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한 거예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준영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나와 있었어요. 1단계 유엔 안보리 기능 마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 평화유지군 파견 불가, 제재 결의안 통과 불가. 2단계 국제규칙 무력화, 강대국들의 일방적 개입 시작, 주권 침해가 정당화됨, 약소국 보호장치 소멸. 3단계 세력권 재편, 지역별로 영향력 분할, 힘의 균형으로 질서 대체, 충돌 가능성 급증.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분석이 붙어 있었어요. 누가 움직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세밀하게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시험대다. 여기서 유엔이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된다. 국제 질서는 복원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온 평화 구조가 무너진다. 이게 한국의 판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준영이 답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고요. 뭘 준비합니까? 생존입니다. 박준영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더 물었어요. 군함을 보낸 게 답입니까? 박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도였어요. 카리브해가 표시돼 있었죠.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에 주요 해상 루트가 있어요. 석유와 광물 수송로죠. 만약 전쟁이 나면 이 루트가 막힙니다. 그러면요, 난민이 발생합니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바다로 나올 거예요. 주변국으로 흘러가겠죠. 인도적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겁니까? 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난민은 돕습니다. 그게 우리 위치예요.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지만 존재감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쟁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쟁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왜 미국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맹인데 공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미국은 우리와 다른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은 이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묻어요.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달라지죠. 그래서 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네. 박준영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생존은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남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믿지만 의존하지 않고 있었어요. 협력하지만 독자적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체인버스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뭡니까?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박준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맹이지만 우리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죠. 왜 협조하지 않습니까? 박준영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봤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적이 있고 주변에는 거대한 이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게 우리 생존 방식입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단단해 보였어요. 작은 나라라고 했지만 작아 보이지 않았죠.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펜타곤이 한국을 위협으로 분류한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통제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득할 수 없어서였죠. 한국은
자기 논리로만 움직였습니다. 생존이라는 절대 가치로요. 그게 동맹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김민석이 말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했어요. 김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게 박 국장님이 바라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 뒤에 얼마나 치밀한 계산이 있는지를요. 한국은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싶지만 질서 붕괴도 가정하는 나라였어요. 동맹이지만 독자적인 나라였죠. 그리고 그게 바로 펜타곤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제 안다. 그들은 생존 논리로 움직인다. 그 논리는 동맹보다 우선한다. 이것이 한국이 위협인 이유다.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해서다. 며칠 후 박준영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어요. 공식 회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죠. 박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얘기하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십니까?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몇 번 먹어봤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통 한식은 처음이네요. 천천히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박준영이 권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아니니까요. 음식을 먹으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얘기였어요. 서울 생활은 어떤지, 미국은 어떤 곳인지. 하지만 점점 깊은 얘기로 들어갔죠. 체인버스 씨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맹인데 왜 다르게 행동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한국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게 당신들 방식이에요. 정확합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큰 나라들은 실수해도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까? 네. 박준영이 술을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는 세계대전을 이론이 아니라 기억으로 압니다. 전쟁이 뭔지 알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말하지 않아요. 판문점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걸요. 맞습니다. 박준영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휴전 중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죠. 그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박준영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을 준비합니다. 안정을 원하지만 혼란을 가정해요. 믿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이중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었던 거죠. 베네수엘라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준영이 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거예요. 왜 한국은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봅니까?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죠. 자원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준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네수엘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유도 콜탄도 우리한테 직접적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중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유엔이 무력화되는 일이요.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쓰면서 안보리가 마비됐어요. 평화유지군도 못 보내고 제재도 못합니다.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규칙이 무너지면
세계가 힘으로 돌아갑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처럼요. 베네수엘라는 그 시작점입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논리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네. 박준영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질서가 무너진 뒤를 봅니다.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계산해요. 지금부터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위치요? 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유지해야 해요. 싸우지 않지만 존재감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작은 나라의 생존법이에요. 군함을 보낸 게 그 위치 선점입니까? 맞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난민을 돕습니다. 전쟁은 안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해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승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거였죠. 미국은 어떻게 볼까요?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우리 행동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통제할 수 없어서요. 박준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펜타곤이 우리를 위협으로 분류했다는 것도 압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물론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움직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박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을 존중하지만 우리 생존은 우리 손에 있어요. 동맹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제가 물었죠.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배신당한 적 있어요. 강대국들이 우리를 팔아넘긴 적 있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겁니까? 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지만 독립적입니다. 함께하지만 홀로 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약하지 않았어요. 의존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체인버스 씨, 미국에 돌아가서 전해주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고요. 박준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살 겁니다. 그게 우리 생존이니까요.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펜타곤은 통제를 원합니다. 이해가 아니라요. 그럼 이렇게 전하세요.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통제할 수 없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요. 예측 불가능하지만 위험하지 않다고요. 다만 살아남으려고 할 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식당을 나왔을 때 서울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가 호텔까지 데려다줬어요. 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봤죠.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한국이 적이 아니라는 것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펜타곤에 출근했습니다. 국장이 즉시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죠. 지난번 베네수엘라 브리핑 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군들과 CIA 부국장, 국무부 차관보가 앉아 있었어요. 데이빗, 보고해보게.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확인했나?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한국은 베네수엘라를 자원 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국제 질서 붕괴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유엔이 무력화되는 걸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가 끝나는 신호로 해석해요. 그래서 뭘 한다는 건가? 장군이 물었습니다. 준비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질서가 무너진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요. 구체적으로 CIA 부국장이 재촉했습니다. 위치 선점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유지하려고 해요. 난민 지원 같은 인도적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만듭니다. 전쟁 이후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그게 위협입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적대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대 행위는 아닙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통제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자기 논리로만 움직여요. 우리 논리가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지? 장군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맹인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야? 한국은 생존 논리로 움직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자적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동맹을 존중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지.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가정했어. 근데 전혀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개입할지 물을 때 한국은 질서 붕괴 이후를 물어요. 우리가 승리를 계산할 때
한국은 생존을 계산합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다릅니다. CIA 부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뭘 더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냈나? 군함 외에 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다는 겁니다. 3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죠. 3주 전이라고 장군이 되물었습니다. 그때는 사태가 본격화되기도 전이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한국은 유엔 무력화를 이미 가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설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압박해야 합니까? 둘 다 안 먹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설득은 논리가 달라서 안 되고요. 압박은 한국이 더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 장군이 따졌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라고? 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그들은 전쟁을 기억으로 가진 나라입니다. 70년 넘게 휴전 중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는 게 뭔지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 몰래 움직여도 된다는 건가?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장군 말도 맞았거든요. 동맹끼리는 소통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 입장도 이해됐습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빗, 자네 의견은 뭔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우리 편도 아니에요. 독자적 행위자입니다. 동맹이지만 통제 불가능하죠. 그게 바로 위협입니다. 어떤 위협인가? 국장이 물었습니다. 군사적 위협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답했어요. 예측 불가능성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뭘 할지 모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려요.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CIA 부국장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그럼 결론이 뭔가?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위협으로 분류합니까?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위협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와 싸우지 않아요. 다만 우리와 다르게 생각할 뿐입니다. 차이가 뭔가? 장군이 물었습니다. 적은 우리를 해치려 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위협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한국은 후자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만 예측할 수 없게 만들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알겠네.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동맹이지만 독자적 행위자로 분류하자는 거지. 감시는 하되 적대하지는 말자는 거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한국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정말 질서 붕괴의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유엔이 무력화되면 한국 말대로 세계가 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 CIA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검토는 해야 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3주 전부터 준비했다면 우리도 늦지 않게 생각해야 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국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고했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어.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완전히 이해 못했습니다. 뭘? 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질서가 정말 무너질까요? 아니면 한국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국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알려주겠지. 그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지켜보자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확인했어요. 베네수엘라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중국군이 추가 파병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전투기를 더 보냈다고 했어요. 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마비 상태였죠. 한국말이 맞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규칙이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이론이 아니라 기억으로 한다. 질서 붕괴가 뭔지 경험으로 한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움직인다. 우리는 그걸 위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지혜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국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가니 국장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앉게.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뭡니까?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한국 관련입니까? 국장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위성 사진이었어요. 판문점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 사진이야.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움직임이 포착됐어. 평소와 다른 배치였다고 해.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군 병력이 증강된 것처럼 보였어요. 장비도 더 많이 보였죠. 북한 때문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도발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은 조용해. 그게 이상한 거지. 이유 없이 병력을 늘릴 리 없잖아. 그럼 왜 움직인 겁니까? 모르겠어. 국장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물어봤는데 정례 훈련이라고만 하더라고. 믿습니까? 안 믿어.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 갔을 때 판문점 갔었지? 네, 갔었습니다. 거기서 뭘 봤나? 국장이 물었습니다. 특이한 거 없었어?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준호 대위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봤었죠.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라고 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다만 한국군이 항상 긴장 상태라는 걸 느꼈어요. 70년 넘게 그 상태로 있었다고 하더군요. 국장이 턱을 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판문점 사이에 말이야. 무슨 연결고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국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동시에 두 곳을 신경 쓰고 있어. 카리브해에 군함을 보내면서 판문점 병력도 늘렸어. 우연일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우연은 아닐 것 같았어요. 한국은 계산하는 나라였죠. 모든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준영한테 연락해봐. 국장이 지시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박준영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판문점 병력 증강에 대해 물었어요. 공식 채널로 물어보기엔 미묘한 사안이었죠.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통화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 제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는 시차를 계산했습니다. 워싱턴 저녁이면 서울은 아침이었죠.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준영이 받았습니다. 체인버스 씨. 그가 말했습니다. 판문점 얘기를 하고 싶으시군요. 네. 저는 답했습니다. 병력을 늘렸다고 들었어요. 왜입니까? 박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요. 비공식으로 들려주세요. 저는 부탁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될 거예요. 북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북한이 왜요? 기회를 볼 겁니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작동 안 하고 강대국들이 베네수엘라에 묶여 있으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어요. 제재 결의안도 통과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네. 박준영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 곳만 보지 않아요.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동시에 판문점도 봅니다. 세계가 혼란해지면 우리 국경도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도미노의 시작으로 본 거였죠.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흔들린다고 본 겁니다. 그게 질서 붕괴라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준영이 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칙이 무너지면 세계 곳곳에서 규칙이 무시될 거예요. 북한도 그 틈을 노릴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시각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연결고리를 보고 있었죠. 우리가 개별 사건으로 볼 때 한국은 연쇄 반응으로 봤습니다. 미국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요? 말해야 합니까? 저는 되물었어요. 말해야 합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미국도 알아야 해요. 베네수엘라만 보면 안 됩니다.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걸 봐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베네수엘라를 도미노의 시작으로 본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흔들린다. 북한도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래서 카리브해와 판문점을 동시에 준비한다. 이게 질서 붕괴의 의미다. 다음날 국장한테 보고했습니다. 박준영의 말을 전했어요. 국장은 심각한 얼굴로 들었죠. 한국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 국장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도미노가 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3주 전부터 봤어요.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봤어요. 이게 문제야.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보고 있어. 더 빨리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앞서가니까요. 맞아. 국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위협인 거지.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펜타곤이 한국을 위협으로 본 진짜 이유를요. 한국이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걸 한국이 이미 보고 있어서였죠. 우리가 반응할 때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제 불가능의 의미였어요. 국장이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장군들한테 보고해야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도미노일 수 있다고. 한국처럼 우리도 여러 곳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동의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판단해요. 동의할 수밖에. 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틀린 적 없었어. 3주 전에 유엔 무력화를 예측했고 맞았어. 이번에도 맞을 거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시야는 넓었습니다. 약했지만 앞서봤어요.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강대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 지원하는 세력들이 충돌했고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났죠. 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하 SCIF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내려갔죠. 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장군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CIA 부국장도 어두운 얼굴이었죠. 모두 앉게. 국장이 말했습니다.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어.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였어요. 북한 지역에 빨간 표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죠. 어젯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CIA 부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이동식 발사대 여러 대가 포착됐어요. 단거리 미사일로 보입니다. 언제 쏩니까? 장군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요. CIA 부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준영 말이 맞았어요. 베네수엘라가 혼란해지자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침착합니다. CIA 부국장이 답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것 같아요. 판문점 병력 증강이 이거였습니다. 준비돼 있었다고요? 장군이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데이빗, 설명해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북한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판문점 병력을 늘렸습니다. 2주 전부터. CIA 부국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한국은 연결고리를 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단독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도미노로 봤어요.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흔들린다고 판단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또 맞았어.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봤고 먼저 준비했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시각이 계속 맞고 있었죠. 우리 대응은 뭡니까? 장군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독자 대응합니까?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해요. 소통이 되겠어? 다른 장군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움직이는데요. 말은 안 했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정확했죠. 그게 문제야. 국장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맞는데 통제가 안 돼. 동맹인데 예측이 안 돼. 회의가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한국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데이빗, 박준영한테 연락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봐.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준영은 금방 답장했어요. 30분 후 통화 가능하다고 했죠.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영이 받았어요. 체인버스 씨. 그가 말했습니다. 북한 얘기죠? 네. 저는 답했습니다.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2주 전에요. 예측이 아닙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패턴이에요. 우리는 70년 넘게 북한을 봤어요. 세계가 혼란할 때 북한이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베네수엘라가 혼란해지니 북한도 기회를 본 거죠. 미사일을 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쏠 겁니다. 박준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에요. 도발이죠. 유엔이 무력화된 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응은요?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요격 체계가 가동 중이고
대피 계획도 수립됐어요. 북한이 원하는 건 관심이에요.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할 겁니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정보 공유는 필요합니다. 박준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개입은 불필요해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협조는 원하지만 의존하지 않았죠.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악화될 겁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북한 도발로 관심이 분산되면 베네수엘라는 더 혼란해져요. 중국과 러시아가 더 깊이 개입하겠죠. 유엔은요? 끝났습니다. 박준영이 단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유엔은 이미 실패했어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반복될 겁니다. 규칙이 아니라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질서 붕괴입니까? 네. 박준영이 확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된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의 예측이 계속 맞고 있었어요. 유엔 무력화 맞았고요. 북한 도발도 맞았습니다. 이제 질서 붕괴까지 맞는 건가요? 국장한테 보고하러 갔습니다. 박준영 말을 전했어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한국이 계속 앞서가고 있어.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기 바빠. 왜 한국이 우리보다 빠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존이 걸려서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라 여유가 있어. 실수해도 버틸 수 있지. 하지만 한국은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그래서 먼저 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박했던 거죠. 그날 오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3발이었어요. 동해로 떨어졌죠. 한국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요격 체계를 가동했고 규탄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과잉 반응하지 않았죠. 박준영 말대로였습니다. 북한은 도발만 하고 전쟁은 안 했어요. 유엔 무력화를 확인한 겁니다. 안보리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통과 안 됐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했죠. 한국이 또 맞았습니다. 유엔은 정말 끝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예측, 유엔 무력화 정화, 북한 도발 정화, 질서 붕괴 진행 중. 결론 한국은 우리보다 세계를 정확히 본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위협인 이유는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맞아서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세력들이 수도를 놓고 싸우고 있었죠. 난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급한 얼굴이었어요. 큰일 났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어. 뭘 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난민 수송선을 보냈어. 국장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대형 선박 3척이야. 의료팀이랑 구호품을 가득 실었대. 사전 통보는요? 없어.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우리 몰래 움직였어. 아침에 CNN에서 먼저 보도했어.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한국 선박에 난민들이 타고 있었죠. 의료진이 치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파나마래. 국장이 말했습니다. 거기 임시 수용소를 만들었대. 유엔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 유엔 안 거치고요? 네. 국장이 확인했습니다. 유엔은 아직도 결의안 통과 못하고 있어. 한국은 기다리지 않고 움직인 거지.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국기가 선박에 걸려 있었어요. 유엔기가 아니라 태극기였죠. 이게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난민을 돕는 건데요. 문제가 아니라 상징이야. 국장이 말했습니다. 유엔이 실패한 자리를 한국이 채운 거지. 국제 질서가 무너진 걸 세계에 보여준 거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난민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죠. 유엔 없이도 작동하는 체제를요. 펜타곤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해. 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을 칭찬해야 할지 견제해야 할지 모르겠대. 인도적으로는 훌륭한데 전략적으로는 위협이거든. 왜 위협입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있어서야.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아니라 한국 주도로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있어. 그럼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지.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급들이 모였어요. 한국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이 선을 넘었습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선을 넘은 건 아닙니다. CIA 부국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바꾸고 있어요. 유엔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난민을 돕는데요. 나쁜 게 아니라 위험해요. CIA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유엔을 무시할 겁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국제 질서는 끝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유엔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유엔이 작동 안 하니까 대안을 만든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장군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맹인데 왜 혼자 결정해? 한국은 우리와 다른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해요. 기다리면 늦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통제가 안 되잖아. 장군이 따졌습니다. 통제가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하는 일이 옳다면 함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데이빗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그럼 한국 주도를 인정하는 겁니까? 장군이 물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현실이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어. 이미 주도권을 쥐었어. 우리가 뒤따라갈 수밖에. 회의 결론은 한국과 협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편해했어요.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따라가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준영한테 전화해봐. 뭘 더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박준영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받았어요. 체인버스 씨. 그가 말했습니다. 난민 수송 얘기죠? 네. 저는 답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유엔이 결의안 통과시키길 기다렸다간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상의할 시간도 없었습니까? 상의하면 늦습니다. 박준영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논의하고 승인받고 하다 보면 몇 주 걸려요. 그 사이 난민은 바다에서 죽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박준영이 답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할 겁니다. 임시정부요? 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민주 세력이 망명 정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지원할 겁니다. 유엔 승인 없이요? 유엔은 작동 안 합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요.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불편하겠죠. 박준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유엔 중심이 아니라 행동 중심으로요. 규칙이 아니라 결과로요. 국장한테 보고했습니다. 박준영 말을 전했어요. 국장은 한숨을 쉬었죠. 한국이 멈추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임시정부까지 지원한대. 완전히 독자 노선이야.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우리가 반대하면 한국만 고립시키는 거야. 차라리 함께하는 게 나아. 그럼 한국이 이긴 겁니까? 이긴 게 아니야.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싸우지 않았어.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지. 우리가 그걸 위협으로 본 거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싸우지 않았어요. 승리를 계산하지도 않았죠. 그냥 질서 붕괴 이후를 준비했고 실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도권을 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위협인 이유를요.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독립적이어서, 통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먼저 움직여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옳아서였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원하는 임시정부가 파나마에 수립됐죠. 난민 수용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여전히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보리는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였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부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관급 이상이 모두 참석했어요. 주제는 명확했죠. 국제 질서의 미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스크린에 제목이 떠 있었죠. 포스트 유엔 시대.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엔 이후 시대라고요? 정말 끝난 겁니까?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유엔은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가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모두 알고 있었죠. 한국이 옳았다는
있다는 걸요. 질서가 정말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습니다. 유엔을 대체할 뭔가를요. 한국 모델입니까? CIA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난민 지원, 임시정부 수립, 인도적 개입 모두 유엔 없이 진행됐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만든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원칙이에요. 규칙이 작동 안 하면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원칙이죠. 설명해보게.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미국 동의도 구하지 않았죠. 그냥 옳은 일을 했습니다. 결과로 정당성을 증명한 거예요. 그게 위험하지 않나?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옳았죠. 난민을 구했고 민주정부를 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죠. 결국 국무장관이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합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지지하고 함께 발전시킵니다. 유엔 시스템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70년 넘게 유지된 질서가 끝나가는 걸 목격한 기분이었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따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데이빗, 자네 생각은 어때? 국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처음부터 옳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서 유지를 생각했지만 한국은 질서 붕괴를 가정했어요. 한국이 맞았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위협으로 봤지만 이제 보니 지혜였어. 그럼 한국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위협이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바뀐 거지. 적대적 위협이 아니라 전략적 위협이야.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게 위협인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지만 통제할 수 없었죠. 동맹이었지만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위협이었어요. 며칠 후 박준영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포스트 유엔 협력 체제였죠. 미국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장한테 보고했어요. 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회의를 주최하네. 우릴 초청하고 역할이 바뀐 거야. 참석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국장이 답했습니다. 자네가 가야 해. 한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2주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죠. 저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이 위협으로 분류됐을 때를 기억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죠. 동맹이 왜 위협인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죠.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속도로 움직였고 다른 미래를 봤어요. 그게 바로 위협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적대성이 아니라 독립성, 공격이 아니라 선제성, 위험이 아니라 불확실성.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석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차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코엑스였어요.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박준영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박준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 체제를 논의합니다. 유엔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인류를 보호할 것인가?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행동 중심 국제 협력. 박준영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합니다.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규칙이 작동 안 하면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결과로 정당성을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의 원칙이었죠. 회의는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토론했어요. 찬성하는 나라도 있었고 우려하는 나라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요. 한국이 그 변화를 먼저 봤다는 걸요. 마지막 날 박준영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체인버스 씨,
여정이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합니다. 박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협으로 보던 펜타곤은요, 여전히 위협으로 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어요. 적이 아니라 독립적 행위자로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살아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주 펜타곤에서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하 SCIF 회의실이었어요. 몇 달 전 한국이 처음 위협으로 분류됐던 바로 그곳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장군들과 CIA 부국장, 국무부 차관보 모두 첫 회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긴장보다는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데이빗, 최종 평가를 해보게.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네 결론은 뭔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끝낼 수도 붙잡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처음부터 다르게 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자원 분쟁이 아니라 질서 붕괴로 봤어요. 유엔 무력화를 3주 전에 예측했고 북한 도발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안이라고? 장군이 물었습니다. 행동 중심 협력 체제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유엔 승인 없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난민 구조, 임시정부 지원, 국제회의 주최 모두 규칙이 아니라 결과로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그게 위협입니까? CIA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진화입니까? 둘 다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기존 질서에는 위협이에요. 미국 중심, 유엔 중심 체제를 흔들죠. 하지만 새로운 질서에는 진화입니다. 규칙이 작동 안 할 때 필요한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따라가야 합니까?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한국이 하는 일은 옳아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위협으로 분류한 겁니까? 그가 따졌습니다. 옳다면서 왜 위협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위협의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위협은 적대성이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가 위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위협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게 위협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없이도 움직입니다. 우리 동의 없이도 결정해요. 우리보다 빠르게 행동하죠. 그게 새로운 위협이 의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앉았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그럼 결론이 뭔가? 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위협으로 분류합니까? 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으로는 절대 분류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동맹입니다. 다만 독립적인 동맹이에요. 차이가 뭔가? 적은 우리를 해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위협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한국은 후자입니다. 불편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아요. 예측 불가능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제 불가능할 뿐이죠. CIA 부국장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세계 변화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유엔 무력화, 질서 붕괴, 북한 도발 모두 맞았어요. 다음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한국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한국이 우리보다 잘 봅니까? 장군이 물었습니다. 생존이 걸려서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북쪽에는 적이 있고 주변에는 거대한 이웃들이 있어요. 한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보는 겁니다. 남보다 빨리 움직여요. 그게 한국의 생존 방식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뭔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준비한 결론이었어요. 첫째, 한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 위협과 구분합니다. 둘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함께 움직입니다. 셋째, 한국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보는 미래를 경청합니다. 넷째,
독자적 행동을 인정합니다. 막지 말고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새로운 질서를 준비합니다. 유엔 이후 시대를 한국과 함께 만듭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찬성하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장군들도 올렸어요. CIA 부국장도 찬성했죠. 만장일치였습니다. 승인됐네. 국무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위협이지만 협력 대상입니다. 이 기준으로 앞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국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고했네, 데이빗.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한국을 이해하게 됐어.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어. 국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두렵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해요.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 세계대전이 온다면 그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나라는 가장 전쟁을 잘 알아서 가장 조심하는 나라일 거야. 그리고 펜타곤은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한국은 전쟁을 기억으로 가진 나라였죠. 질서 붕괴를 경험으로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말하지 않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빨랐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펜타곤은 한국을 위협으로 분류했다. 적이 아니라 독립적 행위자로. 통제 불가능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예측할 수 없지만 존중해야 하는. 만약 다음 세계대전이 온다면 그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나라는 가장 전쟁을 잘 알아서 가장 조심하는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펜타곤은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어딘가에서 한국이 또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미래를 보면서요. 우리보다 빠르게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 위협인 이유였습니다.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독립적이어서, 위험해서가 아니라 앞서 있어서, 틀려서가 아니라 옳아서.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한국을 이해하는 여정, 위협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여정,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여정.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제받지 않고